안녕하세요. 사연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부채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부채하면 역시 현재가치 회계 처리하는 게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그 전에 부채란 무엇이고 유동, 비유동 부채는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개요를 짜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부채란 무엇인가? 이거 저번에 했었죠. 오늘은 간략하게 복습을 좀 할게요. 일단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에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를 말을 해요. 일단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 토지나 상품을 구입하면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만약에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샀으면은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다는 과거 사건 때문에 어떤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과거 사건은 어려운 말로 의무 발생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아실 건 없어요. 두 번째,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돈이죠, 돈. 네. 돈이 유출된다. 아니면 꼭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어진다거나 우리 종업원이 가서 일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된다. 그게 돈이든 자산이든 내가 가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지 등 아무튼 간에 나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현재 의무란 거예요. 현재 의무. 그게 나한테 현재 의무가 있어야 돼요. 현재 의무라고 하면은 역시 그 AS를 뜻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기업인데 물건을 팔았을 때 2년 동안 AS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만약에 실제로 물건이 팔리면은 2년 동안은 내가 AS를 해줘야 되는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약속을 했다고 해서 아직 물건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제품이 팔려야 과거 사건이 있어야 내 현재 의무가 확정이 되는 거지, 아직 팔리지도 않았는데 2년 동안 AS를 해주겠다 약속만 했다고 해서 그 의무가 생기진 않습니다. 팔리면 의무가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물건이 팔렸을 때 생기는 의무를 어려운 말로 이제 현재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AS 해준다는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물건이 팔리지가 않았으면은 현재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설명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얘네 세 개가 이렇게 다 충족이 돼야 부채로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부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 유동과 비유동. 자산처럼 부채도 재무상태표에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주 들어가 봐서 확인해보는, 강의에서도 몇 번 들어가 봤던 다트라는 사이트 말씀드렸죠. 전자공시 시스템. 여기 가가지고 어느 재무제표를 보셔도 유동하고 비유동을 구분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자산도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서 공시를 해야 되고요. 부채도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럼 유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유동이 아니면 비유동이겠죠. 유동만 살펴보면 됩니다. 이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의무가 이행될 예정에 있다.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내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돈을 주는 거겠죠? 내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1년 이내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유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이행될 예정에 있다. 1년이 아니더라도 정상 영업 주기 내라면은 유동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 영업 주기가 뭐냐? 이걸 알아봐야겠죠? 정상 영업 주기는 일반적으로 재고를 만들거나 사와서 판매를 하고 현금이 들어오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재고 만들거나 사와서 현금 들어올 때까지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고자산 매입부터 현금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업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상품이나 제품은 만드는데 1년이 안 걸리잖아요. 그렇겠죠? 자동차 같은 것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1년은 안 걸릴 거예요.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며칠이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배나 아파트 이런 건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런 거는 만드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배를 만드는데 보통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배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반 동안 만든 다음에 대금이 전부 다 회수되는 데까지 6개월이 더 걸려서 정상 영업 주기가 2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배를 건조하는 기간이 1년 반인데 그 전에 원재료 사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돈 받는 기간 앞뒤로 3개월씩 붙는다고 치면은 2년이 정상 영업 주기라는 거죠. 보통 1년 이내면은 유동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재고 사와서 현금 회수까지 오래 걸리는 조선업 같은 거는
정상 영업주기가 한 2년 정도 되니까 2년 이내로 뭐 이행이 될 의무가 있으면은 그걸 유동으로 보겠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1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라든지 실무에서 만날 경우는 대부분 1년 이내면은 유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아파트나 뭐 커다란 다리 같은 거 만드는 건설사라든지 뭐 커다란 배를 만드는 조선업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년이 아니어도 정상 영업 주기가 돼서 유동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유동부채는 어떤 게 있는가?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매입 채무는 다들 아시죠? 재고자산 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예요. 재고자산하고 관련된 내가 재고자산을 사올 때, 외상으로 사올 때 돈을 줘야 되는 경우가 바로 매입 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뭐 외상 매입금이랑 지급어음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게 기억 안 나시면은 16강 기타 수취 채권 파트를 다시 보고 오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은 미지급금은 재고자산 이외에 뭐 유형자산이라든지 무형자산이라든지 이런 거 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이나 돈을 줘야 된다는 건 비슷한데 재고자산 관련해서 돈을 줘야 되면은 매입 채무, 그게 아니면은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같은 거면은 미지급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미지급 비용. 이거는 이미 비용이 발생했어요. 이미 발생했는데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록하는 부채를 말을 해요. 뭐 대표적인 게 미지급 이자 같은 게 있습니다. 회계 처리하는 거 간단하게 보면은 비용 발생할 때는 비용을 인식을 해요. 그런데 아직 현금이 안 나갔으니까 현금이 나가면은 여기 현금 적고 끝인데 아직 현금이 안 나갔으면은 현금을 나중에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니까 미지급 비용이라고 여기다가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현금이 나가면은 여기 기록해놨던 미지급 비용을 일로 빼면서 없애주면서 현금 나가는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면은 완료가 돼요. 즉 비용 발생하는 회계 처리 먼저 할 때 현금이 안 나가니까 현금 자리에 미지급 비용 써주고 그 다음에 현금이 실제로 나가면은 그 미지급 비용 없애주면서 현금이 나가면 된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 선수금. 선수금은 돈을 미리 받아서 물건을 주거나, 그러니까 돈을 미리 받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선수금이라는 한자 자체가 먼저 받았다라는 뜻이니까 돈을 미리 받아서 나중에 물건을 주거나 용역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태를 기록한 부채를 말을 해요. 현금을 미리 받은 거니까 회계 처리는 현금 수령할 때 차변에 현금이 기록이 되는데 우측에 선수금이 들어와요. 현금을 받은 대신에 나중에 뭔가 해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니까 대변에 부채를 기록하는 것이죠. 내가 그 의무를 이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재고자산이랑 관련되었다고 치죠. 재고자산이랑 관련돼서 내가 나의 재고를 주어야 하는데 나의 재고를 주기 전에 미리 돈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흔한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외상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지만은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건 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건을 준 거죠. 물건을 줄 때는 의무가 이행되니까 선수금 빠지면서 매출이 발생해요. 당연히 여기에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재고자산 빠져나가는 분계는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재고자산 빠져나가면서 뭐 매출원가 잡고 재고자산에 대한 분계는 별도로 해주는데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여기서는 표기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선수금에 관련된 분계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 빠지면서 매출 들어온다. 매출을 그때 인식하면 돼요. 이게 선수금을 타지 않고 현금 받을 때 바로 물건 줘버리면 그냥 현금이랑 매출 잡으면 되는데 현금을 먼저 받다 보니까 선수금이라는 계정이 생기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계속 강조하지만 의무를 이행할 때는 뭐 재고를 준 거니까 밑에 쪽에는 재고자산에 관련된 분계는 따로 합니다. 매출이랑 관련된 분계는 돈 받는 거, 돈을 주고받는 거에 관련된 분계랑 재고자산 이동에 관련된 분계 두 가지 둘 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돈을 받는 거에 대한 분계만 따로 표기를 한 거예요.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방금 제가 해드린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12강 상품매매 회계처리 관련된 파트를 다시 듣고 오시길 권해드릴게요. 이 앞에 내용을 이해를 해야 뒤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선수수익. 선수수익.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돈부터 먼저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부채예요. 이것도 역시 돈을 먼저 받은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자를 먼저 받았다고 쳐요. 회계처리 보면 현금 수령할 때 차변에 현금 적고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고 계정을 달아둡니다. 만약에 이게 수익이 발생했을 때 현금을 받았으면은 현금하고 이자 수익 적으면 되는데 지금 돈을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 수익이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수익이 발생이 되면 기간이 지나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먼저 잡아놨던 선수 수익 삭제를 하면서 이자 수익이라고 실제로 수익을 인식하면 돼요. 이 선수 수익은 부채고 여기는 이자 수익은 수익입니다. 느낌 오시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헷갈릴 거예요. 선수금하고 선수 수익 뭐가 다릅니까? 이게 뭐가 다르죠? 똑같이 현금을 먼저 받는 건 똑같아요. 현금을 먼저 받는데 언뜻 보면 얘도 매출 들어오고 얘도 수익 들어오니까 비슷한 것 같잖아요. 전혀 다른 게 제가 지금 예시를 여기 매출이라고 적었는데 여기 꼭 매출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자산이 나갈 수도 있고요. 뭐 매출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자산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를 해보시면은 돈을 먼저 받거든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을 판다고 치면은 계약금 먼저 받고요. 중도금 또 받고 잔금 치를 때 집을 건네줘요. 집을 거래하는데 한 큐에 바로 막 집을 주는 날 돈 받는 케이스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집주인이 먼저 돈을 받습니다. 한 번이라도 뭐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거나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쉽게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받은 돈, 계약금이라든지 뭐 중도금이라든지 그런 애는 선수금이에요. 물건을 내가 줘야 되잖아요. 그게 물건을 주는 게 수익은 아니죠. 수익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재고자산을 줘야 되면은 재고자산 주면서 매출 인식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저게 부동산 거래였다. 내가 부동산 거래하는 업자가 아니면은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 판매하는 거는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선수금 받은 거 회계 처리하면서 반대 계정에 자산인 유형자산이 옵니다. 건물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은 그게 수익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없어지는 건 수익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건 선수금을 잡고요. 선수 수익은 진짜 그냥 수익인 애들, 예를 들어 이자 수익 같은 거, 거기 뭐 건물을 주고 이런 개념이 없죠. 개념상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 이자 수익이랑 관련된 돈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먼저 받았다. 선이자를 떼는 경우에 이제 이자를 받은 쪽의 회계 처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이자 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뭐 약간 사채인 경우도 있고 뭐 어디 종로에서 일하시는 유명한 할머니들한테 돈 빌릴 때 대부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그런 데서 돈 빌릴 때는 선이자 떼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꺾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선이자 뗄 때는 이자를 받는 쪽은 먼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니까 돈은 받았으되 아직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기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선수 수익에는 기간이 지나야 이자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니까 돈 받았다고 지금 바로 수익 잡으면 안 되고 선수 수익 달아놨다가 시간이 지나서 기간이 경과해서 내가 이자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현금주에 따라서 현금 받았을 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발생주에 의해서 실제로 이자 수익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했을 때 인식하면 된다라는 게 선수 수익입니다. 선수금은 기간이라는 개념이 좀 없어요. 시점이라는 개념이 있죠. 예를 들어 내가 건물을 10월 30일 날 양도하기로 했다. 네, 10월 1일 날 먼저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럼 10월 30일 날 양도가 하면서 선수금이 소멸되는데 선수 수익은 그런 어떤 시점, 10월 30일이 아니라 내가 3개월치 이자를 먼저 받은 거예요. 기간의 이자를 돈을 먼저 받았으면은 그거를 먼저 받았다고 수익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선수 수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길게 설명을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선수금은 뭐 매출이 올 수도 있고 자산이 빠져나갈 수 있어서 그 상대 계정이 반드시 수익이 아니에요. 매출은 수익이지만 반드시 수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 안 온다가 아니라 수익이 올 수도 있다. 매출이 올 수도 있고 뭐 유형자산이 올 수도 있고 무형자산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선수금은 시점이랑 관련이 있고 선수 수익은 기간이랑 관련이 있다 라는 거 유념을 하시고 계정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기타 수치 체크한 파트에서 좀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계속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오해 없이 이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이제 예수금. 예수금은 포인트가 임시예요, 임시. 임시로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누군가한테 다시 줘야 되는 경우, 임시로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누군가한테 다시 줘야 되는 부채가 예수금입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부가세 예수금이 있는데 부가세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물건을 사면 부가세 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은 부가세 10% 100원 내야 돼요. 그래서 1,100원을 지불을 하죠. 어디 슈퍼 가가지고 이거 샀다고 쳐요. 1,000원짜리 과자 사면서 부가세 100원 내가지고 1,100원을 슈퍼한테 줬어요. 그럼 슈퍼는 1,100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 1,000원은 나의 매출이지만 100원은 매출이 아니죠. 그 100원은 예수금입니다.
손님이 나한테 줬어. 그럼 내가 100원 가지고 있다가 꿀꺽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국세청한테 다시 줘야 돼요. 임시로 손님한테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국세청한테 다시 줘야 되는 부채가 바로 예수금이라고 보면 돼요. 느낌 오시죠? 단기 법인세 부채는 결산은요, 여러분들 12월 말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내가 회계기간이 1월부터 12월이라고 하면은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는데요. 법인세는 보통 3월 말에까지 납부를 하면 되니까 이때 차이가 생기잖아요. 12월 말 시점에 법인세를 내야 되는 의무는 이미 발생을 했어요. 무조건 확정이 된 거고 현재 의무입니다. 근데 돈을 내는 건 그 다음이니까 부채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 계상이 되는 부채가 단기 법인세 부채예요. 12월 달까지 세금을 3년 말에 내니까 이거 결산할 때 12월 말에다가 단기 법인세 부채 달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는 영업과 관련된 부채들이었는데요. 밑으로 이제 금융, 거래와 관련된 부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가 단기 차입금으로 남에게 빌린 돈이에요, 돈. 그리고 여기 밑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남한테 빌린 돈입니다. 둘이 비슷한 개념인데 차이가 뭐냐면은 이 단기 차입금은 처음부터 갚아야 될 시기가 1년 이내인 부채예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 처음부터 갚아야 될 시기가 빌린 시점부터 1년 이내였어. 내가 돈이 급해가지고 뭐 9개월만 돈을 빌렸다고 쳐요. 또는 내가 돈이 급해서 반년만 돈을 빌렸다고 치면은 걔는 단기 차입금입니다. 느낌 오시죠? 그런데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처음에는 갚아야 될 시기가 1년 이상이었지만 보고기간 말 시점에는 1년 이내인 부채를 말을 해요. 예를 들어 2010년에 돈을 빌렸어요. 언제까지? 2013년 6월까지 돈을 빌렸다고 치죠. 2010년도에 돈을 빌렸는데 2013년 6월에 갚아야 돼요. 헷갈리니까 여기다 6이라고 쳤자. 2010년 6월에 돈을 빌렸는데 2013년 6월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돈을 처음에 빌렸던 시점에서는 3년 뒤잖아요. 3년 뒤. 이게 뭐야? 단기 차입금이에요? 아닙니다. 3년 뒤니까 장기 차입금이에요. 장기. 기간이 길다. 그런데 2013년 6월이니까 2012년 12월 시점에서 결산을 하면 돈을 갚아야 될 시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죠? 2010년 돈을 빌릴 때는 3년 남았는데 2012년 12월 31일이 되면 6개월 뒤면 돈을 갚아야 되니까 1년 이내잖아요. 그럴 때는 장기 차입금에서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계정을 대체하면 돼요. 2013년 6월에 갚아야 될 금액만큼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유동성 대체란 걸 해줍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처음부터 1년 이내인 애들,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처음에 빌렸을 때는 1년 이상이었지만 보고기간 말 시점, 보통은 12월 31일인데 보고기간 말 시점에 1년 이내인 부채를 말을 합니다. 이거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유동 부채. 이거 종류가 뭐뭐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끝낼게요. 두 개밖에 없죠? 첫 번째는 사채입니다. 차입금. 남에게 빌린 돈으로 처음부터 갚아야 할 시기가 1년 이상인 부채를 말을 해요. 이런 거는 현재가치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요거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충당부채라는 게 있어요. 충당부채는 이것도 어려운 개념인데 확정부채가 아닌 추정부채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얘기한다. 그 예시가 제품보증 충당부채다. 이것도 별도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들었던 예시 기억하시죠? 제품을 팔면은 AS를 해줘야 된다. 바로 그 얘기인데 제품을 파는 순간 현재 의무가 발생을 해가지고 부채를 잡긴 잡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제품을 팔았어. 파는 순간 의무가 발생했어요.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이 물건을 사간 손님이 언제 올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물건을 사간 손님이 운이 좋아서 2년 동안 그 제품이 고장이 안 났다고 치면 AS 받으러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손님은 운이 없어가지고 물건 사간 지 뭐 한 달 만에 고장이 나서 들고 왔어요. 그럼 AS 해줘야겠죠? 그래서 충당부채는 그렇게 내가 해주긴 해줘야 돼. 나한테 의무가 있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얼만큼 돈이 나갈지 모르는 거. 언제 얼만큼 내가 또 이 나의 경제적인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지 알 수 없는 거를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충당부채가 또 우발부채라는 개념이랑도 같이 연동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별도의 강의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비유동부채의 장기 차입금, 사채, 차입금 요거랑 충당부채가 있다는 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강의가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